자, 유상통 천재 100일의 기적 특강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과정은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이 강의를 보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 체크하시고 맞췄다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찍어서 맞췄다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상통 정규 이론서와 연동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10문제씩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자. 이것이 이 강좌의 컨셉이에요. 자, 100일 뒤에 여러분들이 기적의 점수를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일차 문제 어땠나요?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점수가 10개 중에 5개 맞췄든 그 이하로 맞추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서 앞으로 그 문제들이 또 비슷한 문제들이 응용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맞추어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점수 안 나오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10개 문제를 빠른 속도로, 자, 쉬운 문제는 빠른 속도로 안내해드리고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빠르게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레이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레이드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 하드디스크 8개를 사용했다라고 했고요.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2TB짜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총 용량은 16TB가 되겠죠? 자, 그런데 레이드 레벨 5 방식으로 구축할 때와 레이드 레벨 10, 다시 말하면 1+0죠? 자, 이 방식으로 구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의 총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될 게 레이드 레벨 5의 용량은 레이드 레벨 4와 똑같은 거예요. 레이드 레벨 4와 레벨 5의 차이가 뭐예요? 레이드 레벨 4는 예를 들어 5개의 디스크가 있다면 하나의 디스크에 페리티를 저장하죠. 그러니까 페리티 디스크를 하나를 따로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레이드 레벨 5에서 이 페리티를 분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됐다 뿐이지 용량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디스크 중에서 하나의 하드 디스크 용량만큼이 페리티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레이드 레벨 5나 레벨 4의 최대 디스크 용량은 같아요. 전체 디스크에서 몇 개를 빼요? 하나를 빼면 됩니다. 8개니까 하나를 빼서 7개를 만들고 2TB이기 때문에 27에 14, 총 14TB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식으로 쓰자면 8개의 디스크 중에서 1개를 빼주는 거예요. 바로 이 1개가 페리티 디스크가 되는 거죠. 물론 레이드 레벨 5는 분산되지만 하나의 디스크가 페리티로 사용되는 것과 용량은 같아요. 자, 여기에 2TB라고 하는 용량을 곱해주게 되면 자, 14TB가 된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TB, 16TB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레이드 레벨 10, 1+0는 레이드 레벨 1이 뭐예요? 미러링이잖아요. 레이드 레벨 0는 스트라이핑 아닙니까? 미러링된 스트라이핑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라이핑을 한다는 거는 분산시켜서 저장한다는 거니까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용량과 상관이 있는 게 뭐예요? 미러링이죠, 미러링. 미러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복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절반으로. 따라서 자, 레이드 레벨 1+0는 레벨 10은 미러링을 시키고 나서 그 안에서 스트라이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체 16TB다 그러면 8TB 저장하고 8TB는 미러링 디스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사본을 저장하는 거죠. 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절반이 되기 때문에 8TB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16TB 절반 용량이기 때문에 8TB를 사용한다. 자,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들어갑니다. 교착 상태의 방법 중 회피 기법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착 상태 발생 4가지 조건 중에서 상호배제를 제외한, 상호배제 원칙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상호배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부정을 하면 교착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뭐예요? 교착 상태 예방 기법이 되는 거죠. 프리벤션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회피 기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디귿번. 다엑스트라가 제안한 은행원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한다. 그렇죠. 교착 상태 회피 기법은 은행원 알고리즘과 연관이 있으니까 디귿 맞고요. 자, 자원 할당 그래프를 사용하여 사이클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자, 리을번이 뭐예요, 이게? 이걸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을번이 뭐예요? 교착 상태 탐지죠, 탐지.
교착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탐지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 자원을 할당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이클 여부를 검사한다. 자원 할당 그래프가 뭐야? 또 이거를 또 여러분들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상통 교재에 보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자원 할당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사이클 발생 여부를 검사해서 교착 상태의 여부를 검사하는지 이러한 것들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따라서 리을번은 교착 상태 탐지입니다. 탐지. 자, 따라서 리을번 아니고요. 미음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미음번도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회피기법은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안정 상태로 둬서 자원을 마구 할당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을 해서 시스템을 안정 상태로 유지하면 적어도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따라서 디귿과 미음이 교착 상태 회피기법이 되는 거고요. 자, 기역 니은번 그리고 리을번 다시 한번 봐두세요. 교착 상태 탐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문제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 해석을 잘 못하셔서 틀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진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과정이랍니다. 송진 데이터가 1010이 있어요. 근데 암호화 코드를 이용해서 두 입력값으로 암호화 회로를 거쳤더니 0100이라고 하는 전송 데이터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자, 전송하고자 하는 1010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암호화 코드 11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무언가 연산을 했더니 결과값이 0100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자, 따라서 같은 값일 때 0, 다른 값일 때 1, 같은 값 0, 같은 값 0. 같을 때 0, 다를 때 1이 출력되는 걸 보니까 X5 회로를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나머지 전송된 데이터를 자, 또다시 암호 코드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입력값을 가지고 X5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수신 데이터는 원래 송신한 데이터 1010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암호 키가 되는 거죠. 암호화 키, 복호화 키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베타적 논리합 회로가 정답이고, 자, 조금만 문제를 생각해서 풀어내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혹시라도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들어가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과 시분할 처리의 개념을 묻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처리량의 극대화를 꾀하고 시분할 처리는 응답 시간의 최소화를 꾀한다. 이 내용은 절대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일단 다중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시분할 처리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린다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다중 프로그래밍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CPU 이용률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CPU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여러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도 CPU의 실제 그 가용도의 한 3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나머지 70%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를 하나의 프로그램만 처리할 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해서 처리량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뭔가 입출력이 필요해요. 입출력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영체제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어느 프로세스가 실행되다가 입출력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버려요? 런 상태에서,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죠. 블럭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가 CPU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버리죠. 바로 이런 게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처리하고 또 하나 처리하고 다 끝나고 다음 처리하고 이러지 말고 CPU 놀지 않게, 자, 예를 들어 입출력을 수행할 때 CPU 놀지 않게 다른 프로세스 처리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버리면 CPU의 이용률을 극대화해버려서 처리량, 트루풋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의 최종적 목적은 처리량의 최대화, CPU 이용률의 극대화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시분할 처리는 시간을 막 나누어서 여러 프로세스, 여러 프로그램들을 막 돌아가면서 실행하잖아요. 이건 결국 뭐예요?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 다 끝내놓은 다음에 다음 거 처리해주고 이런 식이 되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니까 여러 개가 마치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워낙 빠르니까 막 시간을 나누어서, 타임슬라이스로 나누어서 막 교대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빠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치 나 혼자 그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것이 시분할 처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재에 분명히 다중 프로그래밍이 CPU 이용률 극대화라고 처리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문제에서 시분할 처리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문제에선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1, 2, 3번 문제, 특히 무슨 뭐 작업 시간들이 긴 게 유리하다, 뭐 짧은 게 유리하다, 이런 건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뭐 시분할 처리가 긴 게 유리하냐, 짧은 게 유리하냐, 이거 어떻게 대조해서 시간 판명을 합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문제로서 출제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아니단 말이죠. 단순히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냥 보기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따라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4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4번 지문 이러한 내용은 또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5번 들어갑니다. 반드시 맞췄어야 될 문제죠. 데이터베이스 정의하면 쉐어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분산 데이터는 아니죠. 저장 데이터라고 하는 스토어드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면 통합 데이터가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자, 6번 문제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6번 문제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한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 A부터 시작해서 너비우선 탐색을 한다라고 했어요. 너비우선 탐색 방법으로 탐색한 결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되는 정점이 뭐냐. 자, 너비우선 탐색, 깊이우선 탐색, 특히 우리 게이직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거든요. 이러한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자, 따라서 정확하게 이 문제 정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비우선 탐색을 할 때는 뭘 이용해요? Q를 이용하죠. 깊이우선 탐색은 스택을 이용하죠. 그러나 너비우선 탐색은 Q를 이용한다. 이런 건 기본이고, 자,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하고 같은 조건이면 알파벳 순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Q에 맨 처음에 A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Q 공간에 맨 처음에 A가 들어와요. 자, Q는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들어온 놈부터 처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A가 들어오면 이 A와 연결된 노드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Q에 삽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A와 연결된 노드는 B, C, D가 있네요. 자, 따라서 Q에 B를 넣어주고 C, D를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A에 대한 처리가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Q는 first in first out이니까 순서대로 다음 B로 넘어와요. B로 넘어와서 B와 연결된 노드는 A, D, F가 있잖아요. 이 중에 A는 이미 들어왔고 그 다음 D도 들어왔으니까 자, 이미 안 들어와 있는 건 F네요. 따라서 삽입되지 않은 F를 Q 공간에 이렇게 삽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B가 끝나요. 자, 그 다음 C로 갑니다. 자, C와 연결된 노드는 A, D, G. 그런데 A 있고 D가 있는데 G가 없네요. G를 뒤에다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C는 끝나요. 자, 그 다음 D로 넘어와요. 자, D로 넘어와서 D는 A, B, C, E와 연결되어 있죠. 근데 A, B, C는 있죠. A, B, C는 이미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건 E가 있으니까 이 뒤에다가 E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D도 끝나요. 그리고 F로 가야죠. 자, F는 B와 연결돼 있고 E와 연결돼 있고 J와 연결돼 있어요. B 있고 E도 있죠. 자, 빠진 건 J니까 J를 삽입하고 F도 끝납니다. 이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로 갑니다. 자, G로 갑니다. G로 갔더니 G와 연결된 놈은 H가 있고 C가 있어요. H, C가 있는데 C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H가 없네요. 자, 따라서 H를 여기다 써주고 G도 끝나죠. 그 다음 처리는 E입니다. E를 처리합니다. E와 연결된 노드가 D가 있고 F가 있고 I가 있어요. D, F 이미 처리가 끝났습니다. 빠져있는 건 I가 빠졌네요. 자, 따라서 E도 끝났고요. 다음 J로 넘어갑니다. 자, J는 F와 I네요. 자, 그런데 F 있었고 I도 이미 있어요. 자, 끝났고요. H로 넘어갑니다. 자, H는 G, I예요. 자, G도 처리가 끝났고 I도 이미 있었죠. 자, 그럼 끝났네요. 모든 노드 방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I. 따라서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노드가 뭐라고요? 그렇죠. I가 마지막 처리되는 노드가 된다. 자, 의외로 이런 문제는 많이들 틀리십니다. 절대 틀리지 않도록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차분히 하나 집어넣고 연관된 거 쭉 삽입해주고 얘 끝나면 그 다음 놈으로 와서 연결된 노드들 여기 없는 것들 뒤에 삽입해주고 끝나면 다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비우선 탐색 절대 틀릴 일 없고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너비우선 탐색 문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맞춰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기술은, 자, 기술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일반 PC급 컴퓨터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한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나왔어요. 분산 환경이 나왔고, 빅데이터가 나왔고. 자, 뭔가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이 말 되게 어려워요. HDFS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와 맵리듀스라고 하는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분산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다. 되게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게 뭐냐, 이걸 이해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막 분석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자, 현재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 뭡니까? 하둡이에요, 하둡. 이런 문제가 의외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고 틀린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이거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 여러분들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재 연동해서 내용들을 암기하세요. 하둡 같은 용어들은 또 빅데이터가 워낙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출제될 수도 있는 용어예요. 네,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8번 들어갑니다. 가상기억장치에서 주소 공간이 1024K, 기억 공간은 32K라고 가정할 때 주기억장치의 주소 레지스터는 몇 비트로 구성되는가? 이 문제가 말이죠. 이 문제 의외로 여러분들 쉬운 문제인데 많이 틀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주소 공간이 1024K라고 하는 건 함정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 공간이 32K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상 메모리를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기억 장치의 주소 레지스터.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꼭 나옵니다. 주기억 장치에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막 또 꼭 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꼭 레지스터라고 하지 않더라도 메모리에 주소 처리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CPU하고 주기억 장치랑 연결돼 있잖아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CPU에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서 접근해야 될 주소를 보내주겠죠. 자, 뭐냐면 주소 버스를 통해서 보내주겠죠. 자, 주소 버스를 통해서 뭔가 100번지 그러면 100번지라고 한 주소를 보냅니다. 그러면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에는 뭐가 있어요? 주소 처리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소 처리기라고 하는 장치가 이 100번지라는 주소를 받아서 자, 해당 주소로 해당 공간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런 말 괜히 의미 두지 마시고 이 주소 처리기 안에 얘가 이 주소를 받을 때 그럼 몇 비트의 크기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결국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어느 공간인지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의 주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로 가상기억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의 주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은 결국 매핑을 하잖아요. 매핑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물리 주소, 이건 지금 논리 주소를 말하는 거죠. 가상기억장치에서 주소 공간이라고 하는 건 논리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기억 공간이 32K라고 한 요게 뭐예요? 물리 주소의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메모리의 주소의 수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32K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워드가 1바이트라면 32kB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024K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메모리의 주소값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32K개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32K, 32는 2의 몇 승? 5승이잖아요. K는 2의 10승입니다. 따라서 2의 15승이 되기 때문에 15비트가 되면 자, 이 메모리가 15비트가 되면 실제 주기억 장치의 모든 주소, 다시 말하면 32K개의 주소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5비트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1024K라고 하는 논리 주소의 개수는 이 문제에서 함정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실제 주기억 장치의 실제 물리적 주소, 이 물리적 주소를 처리하기 위한 게 바로 주소 처리기의 주소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니까 그 크기는 실제 물리적 주소의 개수와 관련 있는 거죠. 32K가 되기 때문에 2의 15승, 따라서 15비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소 지정 방식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의 주소부, 오퍼랜드부에 오퍼랜드가 포함된, 다시 말해 오퍼랜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연산자,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말하죠. 피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 이미디어트, 즉시 주소 지정 방식. 그렇죠. 2번,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주소부의 내용이 오퍼랜드를 포함하고 있는 주기억장치 주소. 이 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죠. 주소부의 내용이 뭐예요? 오퍼랜드부죠. 오퍼랜드부. 다시 말해 add100이라고 했다면 이 add100이라고 하는 이 1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가 오퍼랜드를 포함하고 있는 주기억장치의 주소. 이때 오퍼랜드는 뭐예요? 피연산자, 실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주기억장치의 주소를 나타낸다. 그렇잖아요. 얘가 100번지라고 하는 이 오퍼랜드부의 주소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찾아가 보면 100번지를 찾아가 보면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 그 소리예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또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 또는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 이러한 것들은 좀 뭐예요?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이죠. 자, 따라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하고 다릅니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유효 주소 값을 레지스터에 저장시켜 놓고 찾아가는 방식이니까 3번 틀렸고요. 자, 4번이 무슨 이야기예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자, 잘 보세요. 주소부가 가리키는 기억 위치의 내용이 자, 100번지예요. 100번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오퍼랜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아니고 오퍼랜드, 데이터가 있는 기억 위치의 주소. 자, 실제 데이터, 실제 오퍼랜드는 여기 있어요. 피연산자는. 여기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죠? 말장난 쳐놓은 거예요. 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오퍼랜드라고 하는 건 피연산자,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소부, 오퍼랜드부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저장된 것이 오퍼랜드, 피연산자가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피연산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죠. 말장난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이죠.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은 포크 시스템 콜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걸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보기예요. 또 이런 문제 만들어두면 또 이게 뭐냐고 질문하시고 이걸 파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중점 내용이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의 문맥 교환 오버헤드보다 더 적다. 그렇죠. 이것이 이번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내용이 응용돼 나왔죠. 스레드가 더 작은 단위니까 문맥 교환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오케이? 자, 프로세스 간의 통신,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이걸 뭐라 그래요? IPC라고 하죠. 자, 이러한 프로세스 간의 통신 방식은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공유 메모리. 자, 공유 메모리 공간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요. 공유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하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질문 꼭 이해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은 필요 없어요. 자,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을 사용하면 기하 상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높은 놈을 계속 먼저 처리하면 우선순위 낮은 놈은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징 기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1회차 10개의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틀린 문제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문제들 왜 틀렸을까? 자,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유상통 정규 이론서와 연동해서 완벽하게 이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1회차 강좌 모두 마치겠습니다.